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31살의 세대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두 사람에게도 첫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과 함께 이제는 아이까지 있는 새 식구로 변해버렸어요. 시댁에는 저가 시집 올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계셨고 현재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희와 함께 살길 원하셨고 당신이 우리 애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합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남편도 조용히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합가하면 우리가 함께 살면 생활비도 줄고 제가 요리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애를 키울 때도 어머님이 항상 도와주실 수 있다며 계속 같이 살자고 저를 만나셨습니다. 사실 친정이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어 제가 아이를 낳더라도 도와주실 수 없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분뿐인데 어머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겠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사후에 들어간 후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분가하고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홀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얻자고 했어요. 시댁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어머님이 함부로 우리 집에 찾아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불쑥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전화해서 가도 되냐고 미리 물어보셨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부당한 이유로 저를 괴롭히거나 우리 집안을 부랴부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에 대해 잔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그런 점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시어머니면 같이 살아도 큰 불편함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합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고 사후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3주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산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 몰래 조금씩 합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이 살던 신혼집은 18평 아파트의 전세였고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시던 4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원래 그 집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거나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 거라고 남편이 말씀하고 결혼한 후 독립하게 되면서 어머님은 그 집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혼자서는 너무 넓고 방도 많이 남으니까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후조리원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쿵짝을 맞추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 같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살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아이까지 있어서 집이 너무 협소해졌다며 아이가 나오면 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번 전세 계약도 연장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맞춰주기도 하고 이러다간 이사를 가려니 그것도 골치가 아파. 차라리 엄마와 함께 산다면 어떨까? 그러면 당신도 엄마께 아이를 맡긴 채 육가 휴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결혼 후 계속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는데 제 성격이 게을러서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학원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엄마와 함께 산다면 낮에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집안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육가 휴직 2년 동안 운동을 하러 다니고 학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전까지 저를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었고 항상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함께 산다 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 자같은 남편의 설득과 밤낮 없는 육아에 고달픈 삶으로 지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말에 따라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집 전세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한 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일단 우리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비우고 이삿짐을 어머님 댁으로 가져갔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있었는데 한참 된 옛날 모델들이어서 이번 기회에 결혼했을 때 받은 혼수로 모두 새로 바꿔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익숙한 물건들이 좋고 아직 기능이 잘 되는데 왜 버리나 하면서 말하셨어요.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에 냉장고가 2대, 세탁기도 2대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건조기를 쓰지 않으셨고 저희는 결혼할 때 혼수로 김치냉장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합가하기 전에는 어머님이랑 자주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저희가 따로 살림을 하고 있어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전혀 몰랐는데 같은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서로 맞지 않아도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출근하면서 어머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면 집안에 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남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집안일을 하셨어요. 하시니 아직 몸이 풀리기 전이라 덜 풀렸어도 힘들고 아픈데 가만히 누워서 쉬기에는 눈치가 너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업무를 도울 의향이 있었더라도 내 방식과 너무 다르다 보니 어머님의 마음에 안 들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떤 한 가지에 말씀드릴 때 결혼할 때 구입한 혼수 중에서 가장 잘 산 것은 빨래 건조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함께 살 때 빨래가 많이 쌓이곤 했었는데 건조기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수건이 속건되어 누러지고 나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하루 만에 빨래가 쌓여가서 건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래된 자신의 통돌이 세탁기로 빨래를 하시면서 건조기를 쓰는 것도 엄청 싫어하셨어요. 드럼 세탁기는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느낌이 안 들었대요. 건조기를 돌리지 말고 해야지. 햇빛에 말리는 빨래를 넣어야 살균도 되고 아이에게도 좋은 거예요. 전부 기계에 맡기지 말고 자연적으로 해야 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빨래를 베란다 건조대에 걸어놓으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갓난 아이를 자주 갈아입히는 편인데 바로 빨아서 건조기를 돌리면 그날 저녁에도 또 입힐 수 있고 언제든 걱정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건조기를 돌리는 걸 싫어하시고 빨래를 널어놓으라고 하시니 진짜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 않겠냐고요. 요즘 같은 겨울에도 아이를 계속 따뜻하게 관리하려면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옷을 빨고 널어놓아도 이틀이 지나도록 말라지 않고 꿉꿉하며 냄새가 납니다. 몇 번이나 건조기로 옷을 말리겠다고 해도 옷의 질이 망가지고 살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옷은 세탁기로도 세탁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씻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손빨래할 필요 없고 요즘 세탁기에는 삶는 기능마저 있으니 일일이 손으로 말리는 것은 사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니 맞다. 어찌든지 기기로 빨린 감을 들어 붙은 세제 성분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 더 좋은 측면에서 계속 손빨래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어떤 면에서든 우리 아이를 위해 최상급의 식품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 맞지만 건조기에 이어 세탁기까지 쓰지 말라 하시는 건 좀 오바가 아닌가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애 낳으면 집안에 걸레질할 때 허리를 굽히기 힘들다면서 물걸레 스팀 청소기도 사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쓰는 모습을 한번 보더니 기겁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청소하면 찝찝해서 안 돼. 그냥 바닥은 내가 닦을 테니 놔둬라 하더니 45평 넓은 집 온방 바닥을 손걸레로 일일이 전부 닦으셨어요. 아이가 집안을 기어다닐 텐데 청소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면서 매일 삶은 걸레로 청소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스팀 청소기가 살균 효과도 있고 더 깨끗할 것 같거든요.
예술이 넘은 시어머니가 엎드려서 방바닥을 닦고 있는데 세상에요. 어떤 며느리가 뻔뻔하게 눕고 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걸레일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할게요.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직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발로 기어다니며 방바닥을 청소하고 있으니 몸이 아직도 부족하겠죠. 특히 걸레질을 할 때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고 몸 상태가 안 좋은 날도 있어서 어머님이 거실 청소와 걸레질을 다시 하실 때는 그냥 자는 척하여 이불을 덮고 모르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청소를 하시면 조용히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말끝까지 못하고 남편이 추가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댁에 살면서도 가만히 보면 속이 참 편한 것 같다. 어떻게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느냐? 그 의미는 결국 앞으로 너는 쉬지 말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한번 그렇게 지시를 한 뒤로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명확히 제게 시켜주셨습니다. 청소부터 손빨래, 싱크대 안의 설거지 등을 보면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성격 탓에 아기가 분유를 마시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루에 12번씩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분명 이 일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전제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옛날 방식대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이 진정으로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긴 하지만 차라리 분리되어 살아서 제가 직접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나았을 때예요. 45평짜리 집안일 대부분을 혼자 처리하다 보니 삶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엄마에게 말해줄 테니 믿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여러 일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옆에서 따라다니시며 왜 손으로 빨래를 해야 하는지, 건조기를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옷을 햇빛에 말려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해야 했던 업무 외에도 하루 종일 어머님이 옆에서 따라다니시며 생활했습니다. 잔소리하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확실한 근거도 없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본인의 생각으로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전 라스팀 청소기가 걸레보다 더럽다고 생각하시고 대기업 빨래 건조기가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놓는 것만 못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봐도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 생각을 많이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필요하다면 손으로 빨래 정도는 할 수밖에 없죠. 다만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세탁 후 건조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몸이 아프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부지런하신 분인 거겠지만 솔직히 결벽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넘은 나이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법이 없이 항상 청소하시고 닦고 정리하시고니까. 베란다에는 화분을 많이 기르시고 작은 어항도 관리하십니다. 무엇이든 지루하지 않게 일을 만드시는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을 하루에 한 번씩 엎어놓고 청소를 하셔서 편안히 쉴 수 없었죠. 함께 살면서 한 일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관리하시던 대로 따르기로 했는데 다 함께 이야기를 할 거니 저를 편하게 쉬도록 하시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솔직하게 불러다가 이것 좀 해달라거나 저것 좀 잡아달라고 시키는 것이 참으로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더 설명해도 해결책이 보이질 않고 어머니께서 시키시면 그만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는 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몸이 출산 이후로 고장 나 있는데도 복원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람 속으로 불어내려 병에 걸려온 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어요. 결국 이대로 하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뭐라 하건 말건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를 하건 말건 거실 소파에 누워 있다가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면 아이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걸레로 삶아서 바닥을 청소해야겠다는 말씀하시면 남편과 제가 사용하는 방은 스팀 청소기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나머지 공간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제가 하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일을 시켜도 모르는 척 해버리니까 어머님도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황당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어차피 더는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일부러 아이가 먹은 젖병이나 물병도 그냥 싱크대에 던져놓고 어머님이 바로 설거지하라고 했습니다. 잔소리하시면 그냥 있다가 다른 설거지 나오면 모아서 하겠다고 배짱을 뒤었어요. 그랬는데도 어머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쓸고 닦고 저한테 눈치 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낮잠을 잔 버렸어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빨래와 아기 옷까지 다 모아놓았다가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바로 건조기로 돌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다시 달려와서 손빨래 하라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지만 어머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몸도 너무 힘들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에 완전 지쳐버려서 만사가 싫더라고요. 저는 지난달부터 한 달 정도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더니 얼마 전 저를 따로 부르셔서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원래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기로 하신 것이 아니었냐고 되물어니 어머님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시모가 안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저한테 다시 분가해서 우리끼리 살고 싶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지금 어머님 댁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나가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애도 봐주시고 청소며 빨래며 밥도 다 해주시니까 우리 그냥 계속 어머님이랑 살자.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나오더니 자신은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집을 구해서 나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따로 나가 살아라. 늙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제발 내 집에서 나가. 완전 저한테 학을 떼신 건지 겨우 합가한 지 석 달 만에 불편한 시댁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함께 다시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 집이 편했어 나 봐요. 예전부터 살던 집이기도 하고 넓고 쾌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18평 좁은 집에 살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 더 좋아요. 어머님이 전혀 바뀌는 세상에 적응 안 하시고 모든 걸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식기세척기도 쓰고 싶고 빨래를 하면 건조기는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던 직접 손으로 빨래하고 걸레로 쓰는 어머님의 방식은 나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조차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님과 직접 대립하거나 싸우기에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머님을 먼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절 제게 학을 떼시고 이틀 후에는 이사하기로 했는데 보태서라고 봉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집을 나온 후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없네요. 요즘에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모두 하느라 힘이 좀 들지만 어머님과 함께 살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이유로 도움을 받기로 선택했다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5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부서가 달라서 일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종종 마주쳤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호감을 표현하게 되면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자상하고 정말 제게 잘해주더라고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가 커지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소개를 받아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부모님들도 다들 좋은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들 몇 년 연애하고 알고 지냈지만 아닌데도 벌써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정도로인 사람이면 괜찮다는 확신을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랑 가장 친한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도 회사 내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여러모로 피곤한 일이 생길 테니까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켜왔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 내에서는 남들 뒷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호사가 통하는 한 아줌마 대리님이 제게 오셔서 성희 씨, 혹시 자재팀 윤대리랑 사귀고 있어? 라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회사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다는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은 이미 몇몇 사람들은 저희 둘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일인데 이미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더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난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지더니 성희 씨가 우리 회사에서 들어온 지 아직 연도 안 됐는데 혹시 무슨 이야기들이 있는지 누구에게?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대리님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만나라고 하셨어요.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하니 아직 결혼 이야기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고 성희 씨,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잘 생각해봐야 하면서도 끝까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이 회사를 7에서 8년째 다니고 있고 저는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제게 잘해주고 다정한데요. 남자친구였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라도 다른 여자 문제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 걱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 내에는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대충 예상했었지만 남자친구는 적잖이 당황하며 대체 누가 알고 소문을 낸 건지 민감하게 반응하더군요. 대체 누구지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자기는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이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라도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고 그 전까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과거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겨우 2년 정도 된 햇병아리 사원일 뿐이었고 반면에 남자친구는 8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보다 남자친구가 알고 지내는 회사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괜히 뒤를 캐묻고 다니다가 남자친구 귀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될 것 같아서 속으론 너무 궁금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며칠이 지나고 처음 나한테 이야기를 꺼냈던 대리님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자 해서 밖으로 나왔더니 저희 회사의 식당이 굿내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굿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밖에서 점심을 먹기 힘들어요. 저는 입사 초기에 몇 번은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후에는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굿네의 식당을 이용해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리님께서 나가서 함께 밥 먹자고 하셨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나가는 도중에 대리님이 오늘 함께 밥 먹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 뵈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이해했어요. 거기 나간 자리에는 제가 속한 또 다른 노래팀과 처음 만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용된 직원인지 알 수 없어서 어색했는데 대리님께서 먼저 제 소개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답니다. 성희 씨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윤대리와 결혼한 뒤 2달 만에 이혼해버린 미란 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세상에요. 전 여자친구마저 아니고 와이프라는 대리님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것 같아서 한번 크게 한숨을 쉬었죠. 저도 그런 반응을 할 줄 알았어요. 아직 이혼한 남성이란 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제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4년 전에 결혼했었고 혹시 제가 믿지 않을까 봐 핸드폰으로 결혼식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후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 커플이었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지금 제 남자친구의 모습과 똑같이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림을 합친 후에 180도 변했다고 해요. 말투 자체도 험해지고 특히 술을 마시면 욕설과 위협을 하며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과 친분을 다지면서 가벼운 농담도 나누는 행동이 있었던 날 집에 돌아와 크게 화를 내며 때로는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닌가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특히 술을 마실 때에는 주체할 수 없이 집안 물건들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상대방은 제게 박살난 TV 사진과 엉망이 된 집안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했기에 저로서는 그 이야기를 의심할 여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다름 아닌 지금까지 1년 동안 만나며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적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않거나 별로 마실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맥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게 자신의 한계인 줄로 알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습이 훨씬 많대라고요. 술을 마시면 항상 운전대를 잡는 안 좋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거친 행동들까지 있다고 해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도 있고 운전면허까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애 중이고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본인의 성격을 숨기고 있는 거지만 만약 결혼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바로 돌변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성격 외에도 낭비벽이 심해서 월급을 모으지 못하고 카드 할부가 엄청 밀리거나 인터넷으로 스포츠에 돈을 걸고 월급을 다 날려버리는 등 경제 개념도 없고 책임감 같은 건 더 없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정도로 심한데 시부모 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날씨가 덥다면서 시부모가 신혼집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매우 불편하고 곤란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모님과의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에게 시부모를 쫓을 생각이냐며 화를 내어 말했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선물 받은 화장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이 사라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은 다음 날 회사에 나와서 제게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바람난 여자로 낙인을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손가락을 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회사 일도 그만두고 이혼까지 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 송별 회식 날, 남편이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 평소처럼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해서 그의 이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해요. 회사를 그만두는 와중에 본인은 오해를 해소하고 그만둘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저는 이 사람과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을 듣자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저희 같은 사람 또 만들기 싫어요. 진짜 그 사람은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자분의 선명한 멍자국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모습을 보면서 눈꼴이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다정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 여자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사람과 이혼하면서 받았던 협의 이혼 서류와 증거사진 진단서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단은 성희 씨가 직접 하세요. 그런데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과 결혼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대리님도 옆에서 그 말을 거들면서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혼남을 만나냐고요. 그때 저도 결심이 서서히 세지만 이 잘못된 만남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 우리 사이를 끝내자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래요? 우리 관계는 회사에 소문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에게 숨긴 것이 전혀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오빠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혼한 이유까지 전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자는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였고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 나 말고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비밀 연애하자고 한 거니 남자친구가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둘이 조용히 따로 이야기해.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남자친구를 따라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친구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는지 억지로 잡아 끌던 제 팔을 놓고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얘들은 정말 웃깁니다. 처럼 불쌍해서 함께 놀아주었더니 누가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대라며 마지막으로 제게 욕을 하고 카페를 혼자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한참 알아가며 지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29년을 살면서 정말 그런 눈빛을 사람에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돋았고 그날 제가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하는 것도 끔찍합니다. 다음날 아무 이상이 없는 듯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점심시간 전에 남자친구가 제 부서로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며 또다시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더라고요.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거부했는데 막무가내에 이야기 좀 하자며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과 과장님, 남성 직원들이 다 달려와서 둘 사이를 끊고 남자친구를 끌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팀에서 제게 부르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전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까지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남자친구는 사장님 명령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자기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회사 경찰까지 출동하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고 사장님도 완전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망가진 채로 남았습니다. 회사 물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 하셨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바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컴퓨터 모니터 몇 개가 파손되었고 탕비실과 정문이 유리문이 깨져서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 남자친구가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과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퇴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은 자신도 창피해하는 듯했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고 사장님 또한 직접 나에게 와서 저런 직원은 과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보냈어야 했는데 사람을 믿어주었더니 또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어요. 헤어진 남자친구는 완전 그 이후로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는지 사내에서 연락되는 사람도 없고 아예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까 봐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친 곳 하나 없이 이렇게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짓을 당했을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도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마터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데 실제로는 이야기해준 사람들에게 전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좋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살다 간다면 아마 큰 후회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5회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3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모든 것이 다 좋을 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반부터 스트레스 받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거의 최고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지난 추석에 모든 것을 엎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후회는 한 점도 없이 홀로 서기만 하는 기분입니다. 남편은 5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부님이 결혼을 해주셨고 형님은 올해로 결혼 8년 차여서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은 융통성이 없는 옛날 분들이라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계셔서 평소 제사 때는 오라는 말씀조차 안 하십니다. 1년에 명절 빼고 제사는 4번 정도 지내시는데 그 일은 전부 시어머니 혼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로 왕복으로 4시간씩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제사 참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과 나 둘 다 같은 느낌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시대가 내려가기 힘들어서 제산을 피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에 2번 있는 설날과 추석 때 일반적인 제산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님이 시부모님 집 단체톡에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시곤 합니다. 12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큰 제사상에 심지어 빈자리도 없이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절에는 그 제사상을 2개나 메울 정도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사상 간소화 같은 말을 하면 우리 시부모님들께선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조상님을 모실 때에는 직접 만드는 음식으로 정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트만 가면 모든 음식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세상에서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사 음식을 만드십니다.
만두도 반죽을 만들고 피부부터 직접 만들어 가래떡이나 송편도 어머님이 미리 방학 때 가셔서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들어 와요. 동그랑땡 하나조차도 다진 고기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야 해서 보통 명절에는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한 번도 피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음식 만드는 일이 힘들어 못하시는데 힘들면 줄이거나 사오면 끝나는데 어머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며느리 둘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맡아서 해야겠지요. 지나친 시댁 제사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은 명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제사들은 어머님이 혼자 하시는데 언제쯤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며느리들에게도 하라고 하실지가 제일 큰 걱정이었고 스트레스였어요. 2번 명절 때만 하는 거지만 멋보다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시골 동네 마을 잔치를 해도 그만큼 준비를 안 할 텐데요. 음식 종류도 많지만 그 양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저희 시댁이 농사 지으시고 계시는 그 시골 동네에서 유일한 양반 집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매번 제사 차례 때 나가는 비용도 너무 아깝고 설에 이틀 동안 중노동을 하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요. 일은 많았지만 어머님께서 아직도 많이 하시고 제 형님과 함께 해서 더 힘든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 아버님을 제외한 집안 남자들도 뭐라도 하나씩 붙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가 들면서 입김이 약해질 때가 오면 그때 일도 줄이고 양도 줄여서 간소화해서 하던지 아니면 형님이랑 합의해 아예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참고 몇 년만 더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작년 설날부터 뜬금없이 머리를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초부터 2주 앞두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시댁 단톡방에 테스트기 2줄짜리 사진을 올리더니 아이가 생겼고 겨우 사주됐다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 시부모님이 형님 내나 저희가 둘째. 가지기를 너무 원하셨지만 진짜 맞벌이를 하면서 시간도 없고 아이를 하나씩 키우면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둘째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형님이 둘째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설날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나더라 너는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거라. 괜히 임신 초기에 움직이고 무리하다가 아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던 거 멈추고 들어가서 쉬어. 그래서 결국 그날은 대부분의 일을 시어머니와 제가 다 맡아서 끝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들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만큼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셔서요. 형님 몫을 놓곤 힘든 설날을 보낸 뒤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상으로 돌아온 후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때 갑자기 형님께서 아이가 자연유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놀라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더 놀라셨을 겁니다. 아직 임신을 속인 채로 타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형님에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명한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주문하여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일로 많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형식 가운데서 모두가 어려워해서 그런 사정으로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린 적이 없었지만 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추석이 돌아왔을 때 이번에도 형님이 명절을 이틀 남기고 임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절대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추석에 아예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임신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왜 지난 설에 이어서 추석, 명절에 맞춰서 아이를 가졌을까 생각하고 살짝 의문도 들고 화도 좀 났었죠. 꼼짝없이 어머님과 둘이 차례 음식 다 만들어야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임신했는데 왜 형님은 이때 임신을 했느냐고 따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도 이틀 동안 완전히 중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형님이 자연유산했다고 하고 병원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버렸어요. 팔에는 링겔도 꽂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속으로 화가 나면서 동시에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해요. 그때까지 형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어떤 여자가 임신과 유산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시댁에 가기 싫고 음식 만들기 싫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도 납 없다 생각했고 날짜가 안 맞고 재수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초설날에도 형님이 다시 임신과 유산을 겪었다고 하니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반복해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히 형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냐고 물어봤다가 제가 집에서 완전히 미쳤다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이라 판단하여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마음이 아팠고 걱정도 했었지만 3번이나 연속되면 너무 분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의심이 없어 보였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슬쩍 애겼었지만 남편도 사물리 명절 준비가 싫더라도 임신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냐며 너무 심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원래 민감한 주제고 사실을 확인할 방도도 없어서 그냥 의심만 가득했지만 결국 마침내 지나간 오랜 추석마저 형님이 또 임신했다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4번 연속으로 2년 동안 명절마다요. 임신하고 연휴가 끝나면 자연유산이 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형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형님은 그냥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오지 않은 형님 몫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최근 2달 동안 달리기가 길었지만 제가 평소에도 워낙 이 부분에서 불규칙했던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징조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열이 계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었고 초기 임신에서 자연유산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요즘 조금 피곤한 느낌이었지만 그냥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랬나 생각했었고 임신인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며 전혀 조심하지 않고 지냈던 제 몸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 상황에서 둘째까지 키울 생각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차라리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보낸 것도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나는 이런 몸 상태로 추석 명절을 개고생하면서 보냈는데 형님은 또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고 수석이 끝난 후 일주일 뒤에 자연유산을 했다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형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형님과 주변 형님 지인들의 SNS를 싹 다 뒤져가면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보도 아니었죠. 사연 속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SNS를 뒤져 다녔는데 결국에 형님의 거짓말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 형님이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고 올해 추석에는 친구 2명과 함께 풀빌라 펜션을 예약하고 2박 3일을 놀기 위해 갔다 왔더라고요. 아이가 있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또는 태교 여행일 수도 있지 않냐는 억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도 우리 형님이 임신 초기에 비행기를 타고 태교 여행을 가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여행을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는 행위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고 있는 아주버님 짜증나고 무엇보다 형님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바보로 취급하면서 2년 동안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시댁에 이야기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다가 일단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붙들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 추석 때문에 유산한 거 알지? 나도 애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 일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이거 봐봐. 형님은 그날 자기 친구들이랑 펜션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있었어.
지난 설에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도 갔었고 애초에 전부 거짓말이었다. 제가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남편에게 사진도 보여주며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더는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죠. 매번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남편이 증거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어요. 그 즉시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제 형수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두 형제가 전화로 시끌벅적하며 싸웠어요. 그 후에 시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가족은 형수에게 속아서 바보 취급을 당해왔다며 자발적인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형수가 술을 마시러 다녀간 동안 저희 부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하다 유산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말하자 그 한마디의 파장이 상당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런 거짓말로 시부모를 속일 수 있느냐며 거짓말을 한 형수나 그를 옹호한 아버님을 모두 당부해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시더라도 힘들게 업무를 처리하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독립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님은 결혼할 때 현금으로 1억 원씩 지원해 주셨고 형님이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에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형제가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집을 사면 부족한 부분에 1억 원을 보태준다고 약속했었어요. 시댁에서 제공받은 도움도 많고 곤란한 때면 큰 도움을 주시는 가족들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더라도 꾹 참고 명절을 보내러 내려갔었는데 당연히 시부모님의 배신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었어요. 자식 며느리로 인정하기도 싫으신 시부모님께서 앞으로 시댁에 내려올 필요도 없다 하시면서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하신 얘기가 없던 일이 되었고 결혼할 때 주고 하라고 했던 1억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연히 형님과 내 부부는 완전 비상사태였고 그날 바로 시댁에 내려가서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들의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그냥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내셨어요. 이후로 또 찾아와서 우거지상을 떨었고 형님과 내 친정 부모까지 전화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딸 교육을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렸더니 결혼할 때 주신 1억은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내년에 1억 원으로 해주기로 한 일은 결국 없던 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기재 와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하시더니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 내려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생전 한 번도 시부모님 농사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매일 펜션에 놀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던 형님께서 몸빼바지를 입고 시어머니 따르며 일을 하고 계시니 좀 유쾌하기도 하군요. 이번 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원수가 되었는데 1년에 서로 몇 번이나 만나던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았다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 봄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을 사러 이사갈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조금 내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그동안 혼자 고생했다고 사과를 해주셨지만 이제 집을 살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돈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형님께 주기로 했던 금액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게 주시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참에 저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걱정 없이 다 보낼 수 있는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속임수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결국 행운이 다시 제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머리를 강제로 굴리고 살아봤자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서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가족까지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천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세상에 매몰될 만한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사정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가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직전 시기였고 우리는 다행히도 거의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었어요.
우리보다 2주 뒤에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여행도 취소되고 예식장에서 모임조차 할 수 없어 고생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나이는 31살이고 남편은 34살인데 둘 다 연봉도 비슷하고 다니는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변의 친구들도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경우나 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회사에서 일하며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도 결혼할 때 두 사람이 모은 돈에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추가로 받아 33평 아파트를 매입했고 신혼집으로 꾸며 살고 있어요. 시댁은 남편 밑으로 저와 동갑인 남동생이 하나 더 있고 작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 하나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면서 먼저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작년에 동생도 2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서 예정된 여자친구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만 남으셔서 38평 4개의 방짜리 집이 너무 크고 관리비와 생활비 낭비가 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버님은 은퇴하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18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넓은 집에 살다가 18평으로 이사를 가려니 기존에 쓰던 가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중고로 많이 팔기도 하고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은 버리기도 하면서 꾸역꾸역 이사를 마치셨습니다. 20년 가까이를 아들 둘을 데리고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1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셔서 생각보다 좁고 답답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시원은 약간의 우울증도 오고 밤에는 답답해서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식구들이 빠져나가니 집을 줄이는 건 당연했고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은 그럭저럭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좁아져서 가장 힘들어하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포기한 모습인지 집에 대해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허구한 날 시모가 시댁으로 놀러오라고 불러대더니 18평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로는 시댁을 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을 때도 시댁이 아닌 우리 집에서 모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처럼 명절까지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죠. 우리 집이라고 엄청 큰 집도 아니고 평범한 사이즈의 집일 뿐인데 무조건 너희 집이 넓고 크니까 하셔서 우리 집으로만 오려고 하셨어요. 명절에 시댁 찾아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어차피 시댁도 친정이 되느니 우리는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 것이 상관없다. 그러나 명절 전날과 당일은 최소 이틀 동안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눌러앉아서 삼시세끼부터 야식과 술까지 다 해결하고 가곤 합니다. 차라리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이 100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 번 왔다가 가면 집안도 엉망이 되고 치우고 정리하는 데만 오전이 걸립니다. 남편에게 제발 우리 집에서 당신의 식구들이 모이려고 하지 말고 예전처럼 우리가 시댁으로 찾아가자고 몇 번이나 말해봤지만 시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댁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결코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절마다 우리 집에서 그 혼란을 피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통까지 오더라고요. 저번 설 때 진짜 속에서 몇 번이나 여기 올라오는 걸 참아왔는데 저는 이번 추석에는 절대 우리 집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진 것도 벌써 몇 번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집안 상황인데 시동생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와 내년 봄 결혼식을 하겠다고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신혼집도 있고 어차피 같이 살림차 서 사는 것도 양가 부모님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결혼식만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양과 상견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저는 요즘 바깥 상황도 좋아져서 당연히 한정식 집에서 하는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남일 인터내셔널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 전 상견례를 할 때 시할머니께서도 참석을 하셨었죠. 집안에서 가장 어린 분이시기도 하고 상견례 자체에 오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올해 연세가 80대 후반으로 저희가 사는 지방도시에서 30분이나 더 들어가야 하는 완전한 시골 동네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외지인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시골이라서 시할머니께서 몇 년 전까지는 약술도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으셨어요. 괜히 맞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 식당에 가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 부모님들이 갑자기 상견례 장소를 저희 집에서 하자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입에서 쌍욕이 저절로 튀어나오더군요. 우리 집은 동네의 사랑방입니다. 시댁 명절 제사를 저희 집에서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승질나고 다 때려 엎고 싶은 기분인데 이제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시동생 상견례까지 저희 집 거실에서 하자고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시댁에서 알아서 하시던지 아니면 시동생도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어머님이 우리 집 거실이 제일 넓고 집이 깔끔해서 여기로 결정했다 하시더군요. 그걸 왜 집주인인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십니다. 토요일 점심에 하기로 했다는데 저희 남편의 회사는 토요일에 5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예요. 결국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 사돈 없이 시동생 때까지 우리 집에 불러오라는 얘기였죠. 이해가 가시나요? 듣는 여러분들도 황당히 할 것 같은데 당사자인 저는 정말 어려웠겠죠. 남편에게 왜 우리 집이냐고 했습니다. 25평짜리랑 33평짜리 거실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냥 시동생 내 집에서 하게 하라고 몇 번씩 말했지만 그들은 집안일이라며 아무 대책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따로 없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이면 뭐 어때? 내가 이젠 맏며느리라는 걸 이해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다 남편한테 쌍욕을 들었고 분개해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집 팔고 아예 15평짜리 단칸방 원룸으로 이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보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올 때는 물론 소리를 안 낼 거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우리 집을 빌려주기 쉽지 않고 상견례 음식을 만들 생각도 전혀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참을 고민한 후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상견례 음식은 단지 집 근처 식당에서 몇 가지 포장해서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사람 수에 맞는 식기와 상차림이 준비돼 있어야지 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나무 젓가락을 한 개씩 나눠주고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까 보여야 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꽤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과 싸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회사에 상의 하루 전인 금요일부터 연차를 하루 써서 금요일과 토요일 3일 동안 친정 부모님을 모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항공권과 호텔 예약까지 모두 완료하고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토요일에 휴가를 내도록 해주시고 그 일은 당신이 처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방문하러 가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동생의 상견례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저가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법도 있잖아요. 제가 돈을 벌고 가족 생신상도 손으로 드릴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시동생의 상견례를 준비하게 된 것인가요?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이미 모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떠나겠고 제가 없는 집에서 시동생의 상견례를 하든 마든 동네 반상회를 하는 것과 내가 알바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은 저한테 삐졌는지 말 한마디도 걸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서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서로 집안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과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내 일 때문에 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싶었는데 아니라니까. 시원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뻔히 그 날짜에 발생했냐고 알면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면 자기 엿을 먹이는 거냐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싶어서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실제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순 없으니까 저는 왜 시동생을 걸지? 상견례를 집에서 하는 이유나 내가 해야 하는 준비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한마디로 말씀해도 상대가 말을 계속해서 하니 시모가 머릿속까지 화가 났는지 얼굴은 물론 귀까지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어머니 집에 배웠니? 라는 말을 참아내고 말씀을 세련되게 쓴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쌍욕을 몇 번이나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욕을 듣자 어정쩡해지고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서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죄송한다 해도 속상해서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속으로 담고 있던 말들을 그냥 쏟아냈어요. 이 집안이 무슨 놈의 쌍놈 집안이길래 동생 상을 형님 집에서 한 말인가요? 제가 결혼하고 이 집을 설 때 어머님이 10원짜리 한 장을 보태주신 적이 있어요. 결혼할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집안 문제를 해결이 느리다고 하니 희생하라고. 저도 속으로 참고 있던 이야기를 기회다 싶어서 모두 털어놓았더니 속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남편이 뒤에서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허둥지둥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인간들 아픈 부분을 제대로 건드려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놓아야 앞으로는 시부모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뿌리쳐내고 다가가니까 젤입니다. 머리를 잡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는 게 어디서 온 거야? 저도 머리를 잡히니 정신이 없어져서 그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버렸어. 시호랑 나는 서로 머리를 잡고 쌍욕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두 사람을 힘으로 뗐지만 시모는 계속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 그때 시모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올리는데 이때다 싶어서 시모의 뺨을 한번 후려쳐버렸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거였고 제가 맞은 만큼 돌려준 것 같아요. 가방을 들고 그 집이 엉망이 되어버린 채로 나와서 15분 거리에 있는 친정집에 도착했어. 엄마 아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이혼하려고 한다는데 친정 부모님은 더 화를 내시더라. 거울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이혼하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서 출근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음날 하루 병가를 신청하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전치 2주짜리 진단서도 받아두고 친정 아빠와 함께 용달차를 불러 신혼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러 나왔어요. 오는 길에 부동산에도 들러서 집을 판다고 맡겼고 남편에게는 오늘 내진을 대신하고 집을 부동산에 맡겼으니까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부동산에서 상담하기로 했죠. 사실상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는 의미였는데 남편은 제 문자를 읽고도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저녁 늦게 연락해서 자기 엄마가 어제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누워있다고 하네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으니 알아야 할 점이 있어. 너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어. 남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 적절히 행동해야 해 집에 오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한번 용서해 줄 거라고 하며 함께 사과하러 가자고 하더라. 사과를 많이 하고 부모가 제주도 여행을 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어. 넌 준비하라고 하더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는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런데 남편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상태를 알게 된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었어. 뭐라 하면 제게도 말할 것이 있고 혹시 몰라 진단서까지 끊어뒀지만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행 다녀오면 일요일에 다시 돌아온 뒤로는 정말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호가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남편이라도 제 정신이라면 부부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싸워볼 텐데 남편도 저와 같이 저에게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네요. 끈끈한 정이 있는 그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다 모여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해도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